앞으로 10에서 15년 정도 미중 패권이 오히려 가라앉는 게 아니라 극단으로 치닫을 수 있다. 네네네. 3라운드에 진입했다. 그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미중 패권 전쟁은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어요. 예를 들면 뜻밖의 미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해서 극적 네. 합의를 해서 네. 다시 차이나카로 돌아가는 그 시나리오도 있어요. 물론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러시아가 저렇게 도발을 계속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전략적으로, 왜냐면 미국이 지금 러시아라든지 중국 혹은 중동이 지금 미국과 지금 등을 지려고 하는데 네. 미국이 전부 다 그걸 견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과거에 미국이 잘 나갔을 때, 뭐 70년대, 80년대는 힘이 있는 미국은 전부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국력이 그때만 못하고 여러 가지 부채도 많고 네. 또 이러기 때문에 내부의 갈등도 심하고 그래서 전선을 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자국 이익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같이 덤비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미국의 전략은 둘을 갈라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하고 손을 잡을 거냐. 그게 트럼프가 했던 전략이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중국을 때린 게. 맞아. 한쪽은 손을 잡아야 미국이 현재 미국의 국력으로는 그나마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트럼프는 손을 잡으려고 했던 거고 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네요. 네, 러시아가 만약에 여기서 더 나간다면 네. 차라리 중국과 손을 잡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둘이 붙더라도 네. 이제 그 전략이 사실은 더 미국에 유리한 전략이에요. 네. 그게 되기 전에는 네. 일단은 미국이 지금 중국과 패권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이런 전략을 미국 쓰지 않는다면 결국은 중국과의 결판을 봐야 되겠죠. 이 패권 전쟁의 결말은 둘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어야 끝나요. 그냥 한국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야심을 접겠다. 네. 공식적으로. 대신 우리는 그냥 좋은 시장, 큰 시장으로 남아서 서로 상생하는 방향을 찾자. 백기를 들어야 끝나는 문제예요. 와. 왜냐하면 넘버1을 가리는 거니까. 네. 넘버1은 권력을 나눌 수가 없거든요. 넘버2는 나눌 수가 있어요, 권력을. 그러나 넘버1은 인류 역사상 나눈 적이 없어요. 나눠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넘버1, 즉 왕자리를 놓고 형제 간에 싸우고 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자지간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지금 넘버1이에요. 그거를 넘버2가 받아들이고 엎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엎드리지 않고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이 다시 엎드릴 때까지 이게 끝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미중 전쟁은 가고, 지금의 3단계 국면이고 1단계 국면은 사실은 이제 미중 전쟁이 시작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은근한 패권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2단계 때는 트럼프가 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극렬했죠. 말폭탄을 막 서로 주고받고 관세 폭탄도 주고받고. 그렇지만 뒤에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아킬레스건은 건들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트럼프는 중국의 인권 문제, 시진핑 정부가 가장 아킬레스건을 하는 인권 문제, 환경 문제는 건들지 않았고, 맞아요. 거꾸로 시진핑도 트럼프의 텃밭, 러스트벨트, 판벨트라든지 이런 데를 타격을 주는 것을 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쪽에 수입을 늘려줬죠. 제조업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겉으로는 세게 나가고 막 격려를 받지만 물밑에서는 손을 잡았었다.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협상을 했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는 또 다른 게, 제가 3라운드를 한 게,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말폭탄이 좀 적어요. 그렇다고 무역 관세 폭탄을 더 세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좀 풀어주려고 좀 하고,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혹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모토 자체가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인권, 환경이거든요. 그러네요. 이거를 통상 문제와 또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쩌면 겉으로는 조금 더 나이스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강하게 부딪히는, 그래서 오히려 극단적으로 더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게 지금 3라운드고,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다음 정부를 연장한다면, 제주도를 선거한다면 당연히 이어지겠죠.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더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고 그렇죠. 있는 거죠. 지금 더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고, 그래서 점점점 서로가 충돌 직전으로 가는 거겠죠. 그럼 혹시 박사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게요. 네네. 최근 들어서 또 중국이 저는 진짜 코로나 이제 진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한국도 이제 마스크 푼다 그러는데 갑자기 또 상하이 봉쇄를 하고. 그렇죠. 아니 제가 도는 영상들을 보니까 막 철조망을 쳐놓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선거나 뭐 미중 패권 전쟁에도 영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미중 패권 전쟁에 직접적 영향은 없는데요. 네네. 시진핑 3연임과 좀 연관이 됩니다. 결국 3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미국 인플레이션 혹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 높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로나19 때 너무나 많은 돈이 풀렸다. 풀렸고, 그래서 공급망 병목과 합쳐졌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기본적인 건데 여기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여기 이제 악재가 더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할 정도로 지금 연준이 지금 허둥지둥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지금 얘기해 주신 중국의 봉쇄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를 지나면 사실은 그 변수는 상당히 영향력이 낮아진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지금 중국의 봉쇄 정책이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더 높이지는 않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데 속도를 약화시킨다. 고공행리를 조금 더 길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길게 견인시키는 그런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참여임 되기 전까지는 방역 체계라는 부분에서 이게 실패라는 낙인이 찍히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강력한 봉쇄를 해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효과는 충분히 나타난다. 감염률도 줄고 중증 환자도 줄고 그 다음에 사망자도 줄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갈 건데 문제는 이거를 올 하반기까지 계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올해 가을 10월인가 11월 그렇죠. 그때 3년이 확정되니까 그때까지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뭐 사실 안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오미크론을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전 세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겪어봐서 아는데 백신 접종을 해도 우리나라 완료 접종이 80%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 확진자가 30%, 40%를 넘는단 말이에요. 이래야 끝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찾지 못한 감염자까지 하면 60%를 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 맞았다고 해서 오미크론이나 혹은 그 외에 나오는 변종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는 게 아니고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률을 낮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돌파 감염에서 확진이 나오거나 확진이 나오지 않더라도 무증상 감염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아무리 맞았어도 절대적인 양의 숫자의 감염률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30-40%를 잡았을 때 이것도 최소한을 잡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중국으로 보면 14억 인구에서 30-40%가 걸려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처럼 실외 마스크, 실내 마스크 해제가 돼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방역을 엄청나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30-40%면 중국 인구의 30-40%면 5억 명이 걸려야 돼요. 최종적으로 누적 집계가. 어쨌든 걸려야 된다. 그렇죠. 어쩌야 걸려야 끝나요. 왜냐면 우리도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걸려야 끝나기 때문에. 왜냐면 오미크론이 이 코로나19가 박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바이러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역을 풀면 늘어나고 우리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풀면 늘어나고 방역을 강화하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풀면 반드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백신 시노팜은 화이자보다 또 떨어져요, 성능도. 효능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은 5억 명이 걸려야 끝난다. 그러면 5억 명이 언제 걸리느냐? 이걸 빨리 지금부터 걸려가지고 조절을 해서 중국의 의료 체계에 맞게 조절을 해서 서서히 늘려가면서 우리나라처럼 해서 끝나야 되는데 이거를 11월까지 강력하게 하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가면 결국 11월 이후부터 5억 명이 걸린다는 얘기. 그러면 그 시간이 걸리겠죠.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망의 중국의 공급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그 전에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공급망의 위축이 오고 그 이후에는 풀면서 빠져나가는 그 기간 안에 절대적인 숫자가 걸릴 때까지의 또 공급망의 위기가 오겠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중국의 리스크가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주고 또 하나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도 떨어뜨리는 거죠. 수요도 엄청나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위기감을 계속 확장시키고 연장시키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앞으로 좀 눈여겨보실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이지만 중국의 어떤 코로나 상황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시진핑 3년임을 고려한다면 사실 쉽게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바꾸긴 어렵겠네요. 더 못 풀죠. 차라리 풀면 지금 풀고 빨리 이제 예를 들면 민심을 수습해야 되는데 이게 늦게 갈수록 더 못 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4억 명이 걸리고 그렇게 걸리는 데만 3-4개월 걸리고 그리고 거기에 수습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데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최소한 이게 7-8개월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늦었죠.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겁니다.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더 빡세게 하겠네요. 그렇죠. 더 강하게. 요거는 좀 진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고 투자를 할 때도 그런 것 같고요. 투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촬영하기 전날에 최근에 미국이 GDP 성장률이 네, 마이너스 나왔죠 1분기가.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상을 못했던 걸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건 좀 예상 바뀝니다. 이거 네. 마이너스는 네. 저도 예상 바뀌고요. 야. 아마 미국 연준도 좀 내부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을 그러니까요. 것이다. 미국 행정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애써 바이든 대통령이 네, 뭐 네. 우리 이거 네. 큰 문제 아니다라고 이제 진정을 시킬 정도로 상황인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될 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네. 아마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야. 사실은 안 좋다 네. 나오면 꽤 투자 시장, 주식 시장이 좀 흔들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 버블 붕괴 3가지 신호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셨는데 네네네. 금리 인상 후반부 또 경제 성장률 둔화 네네. 실업률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중에 벌써 지금 경제 성장률 둔화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일시적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네네.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아직은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네. 있는데 네. 좀 이제 반등을 좀 하겠죠. 네. 왜냐하면 에너지 값이 일시적으로 확 높아서 소비가 좀 줄었어요. 훅 이렇게 네, 훅 충격을 줄었기 받았다.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좀 해소가 되면 아.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그냥 일시적인 거. 네. 그렇지 않다면 그때부터는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막 지표들도 막 엮여 있고. 그럼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올해는 어쩌든지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아마 시장도 대침체냐, 스태그플레이션의 확정이냐 이런 부분들을 뭐 일부에서는 학자들은 수치로는 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맞거든요. 네. 수치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니까 이건 당연히 이론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규정해도 돼요. 그러나 이상적인 사건들이 많아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실제로 미국 경제 자체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거냐라는 부분은 아직은 찬반이 팽팽해요.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물론 이게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 잠재 성장률 밑으로 이 경제 성장률이 확 주저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건 아니기 그건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설왕설래할 거고 진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는 제가 2023년 하반기를 주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의 인플레이션율 네. 그리고 그때의 미국의 경제 성장률 이게 지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저희가 그런 인상 초반부에 너무 그렇게 겁먹어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까지는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유는 경기 대침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경기 대침체가 주식시장 대폭락을 불러오니까 이제 그거를 염려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지금 민감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경기 대침체가 되려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에 타격을 받아야 경기 대침체와 대폭락이 일어나요. 금융시장에 타격을 봐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주식시장의 하락폭들 있잖아요. 폭락 있잖아요. 그 네네. 폭락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이제 기술적 조정. 네. 기술적 조정도 약한 기술적 조정과 강한 기술적 조정을 나눠요. 그래서 5% 미만, 뭐 3, 4%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종합주가 지수가 네. 이거는 이제 약한 기술적 조정이고요. 10% 내외까지 떨어지는 거는 그냥 강한 기술적 조정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기술적 조정은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돌발적인 사건을 만나거나 혹은 트레이딩 생태계 시스템상 조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좀 떨어뜨리기도 그렇죠. 하고. 이거는 이제 네. 금방 회복이 돼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대조정. 대조정. 대조정인데 이 대조정은 방향성 자체가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기 회복이 쫙 되려고 했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그다음에 중국 봉쇄가 있고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한번 물러서잖아요. 잠깐 멈추. 그렇죠. 네. 네, 혹은 방향성이 조금 일시적으로 바뀌었다가. 혼돈이 오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조정이 와요. 여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대조정은 15에서 한 20% 정도. 지금이 대조정 한 기간이에요. 15에서 20%.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일부에서는 대폭락이 온다. 아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대폭락은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대조정이다. 대조정이기 때문에 전고점 회복이 가능한 가능하다.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조금 더 평상시의 대조정보다 조금 과하게 빠진 조정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폭락이 있어요. 이 대폭락은 보통은 10년 주기로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폭락은 경기 대침체와 맥을 같이 해요. 제가 지금 시장의 대조정이라는 것은 그 폭도 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초반이기도 하지만 지금 경제 자체가 대침체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렇죠. 네. 아직은 일시적으로 지금 1분기에 나왔지만 미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여전히 올해도 2%대 후반에서 3%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대침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는 대폭락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대폭락은 왜 일어나느냐?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도 쫙 빠지면서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꽤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 인상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다음에 시중금리가 오르고 하면서 이 경제 주체 중에서 특별히 위크 포인트에 있는 경제 주체, 이걸 이제 좀비 기업들이죠. 이 좀비 기업들의 채권이, 그들의 채권이 이제 정크본드거든요. 혹은 이제 하이드 채권을 좀 묶을 수 있는데, 그 채권이 만기가 도래해서 더 이상 만기 연장을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혹은 그 기업들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경제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익이 떨어지는 거죠. 이익은 계속 주는데 이자 부담 계속 늘어나는. 근데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내가 자산을 던지지 않잖아요. 버티는 거죠. 그래서 버티를 가다가 결국은 시간이 1년, 1년 반 지나고 2년쯤 돼서 이게 더 이상 못 버티는 상황이 되고 그때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채권을 신규 발행도 안 되고 만기 연장도 안 되고, 그런데 이자 부담은 커지고 낼 돈은 없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쫙 늘으니까 이게 이제 미래에서 굉장히 비관적인 것이 몰리면서 한 번에 같이 뭉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채권에 파산이 생겨요. 부도가 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준이 그것을 살려주질 않아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한번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지원을 하지 않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그 회사들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업률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정리가 되니까 거기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파산하겠죠. 이제 우리나라는 대형 은행들이 중심이에요. 미국은 점포가 하나 있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방은행들이. 그래서 그런 은행들 중에서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은행들 수익을 늘려야 되니까 보통은 그런 데에다가 높은 이자를 주니까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죠. 그런 데가 이제 날라가죠. 그래서 경기 대침체가 오면 은행이 막 수백 개씩 막 파산한다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파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쩌든지 간에 정크본드 시장에 타격을 받으니까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의심이 가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업의 매출, 우량 기업도 매출이 떨어지고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량 기업들의 채권도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채권 시장 전체가 파산이 막 일어나고 신용 경색이 일어나죠.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식 시장으로 곧바로 옮겨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대폭락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연준이 빠르게 개입하면 폭락률이 적게 해서 올라갈 텐데, 연준이 빠르게 개입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빠르게 개입을 하는 건 채권시장에 개입을 해서 사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파산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적당한 수준에 너무 우량 채권으로 문제가 옮겨 붙으면 그때 가서 연준이 선별적 지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의 기간에 채권시장에 붕괴가 오고 경기는 성장률은 현저히 안 좋고 실업률은 막 늘어나고 그리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포감이 극대화되면서 그때 주가 폭락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러면 보통 대폭락은 적게는 30%, 많게는 50%, 그 다음에 가장 큰 최악의 대폭락은 한 70%까지도 빠지는 거죠. 그럼 그 차이는 뭐냐? 어떻게 30%, 어떻게 50%, 어떻게 70%냐? 이거는 금융 시스템 충격이 어디까지 번지느냐? 번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 이 부동산 채권이 금융시장을 완전히 몰아넣었잖아요. 그리고 100년 넘은 투자회사들도 무너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금융 시스템 충격이 왔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한 50%까지 빠진 거죠. 공포가 확실히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70%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80%를 넘었던 게 미국 역사상 2번 있는데, 하나는 대공황 때. 그럼 대공황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죠. 산업이 초토화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연준이 돈을 퍼붓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대안이 없는 거죠. 누가 대리로 사줄 데도 없고 막아줄 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80% 넘게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 희망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누구도 구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에서 스스로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파산이 연쇄부도 뭐 흑자부도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그것을 스스로 반등할 때까지 기다렸으니까 80% 넘게.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닷컴 버블 때. 그러니까 그때는 닷컴 버블에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채권들이 파산이 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87% 넘게 폭락을 했죠. 그 금융 시스템의 충격에 따라서 대폭락이 갈린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폭락은 금융 시스템 충격이 가야 돼요.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그리고 금융 시스템 충격은 금리가 상당 부분 올랐을 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린다고 해서, 혹은 이번에 0.5를 더 올린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일어난 조정은 그냥 대조정이다. 그리고 대조정은 대폭락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구간에 과거의 3번의 연준의 금리 인상 구간을 봤을 때 전고점 정도는 회복하는 기회가 한 번은 왔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단기, 중기, 장기. 현재 상황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전략들을 지금은 오히려 단기적 전략을 쓰시면 위험해요. 오늘 내가 다 팔았는데 난 들어서 빠졌는데 이게 갑자기 오르기도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를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너무 말씀해 주신 게 명확한 게 당장 예를 들어 좀비 기업이 있다. 제가 좀비 기업 사장인데 네네. 아직은 이자 부담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버틸만 수 있죠. 한데 아직은 버틸 그 수 옆에 있죠. 주변에도 이제 좀 망했다는 회사가 네네. 없어요. 근데 네네. 이제 좀 더 있다가 슬슬 이제 이자 부담이 쪼여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뭔가 내가 파는 물건이 잘 안 팔리기 시작하면 그렇죠. 문 닫아야 되나? 그렇죠. 뭐 직원 자르고 그 단계가 이제 그렇죠. 넘어간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은 네. 좀비 기업이라도 금리가 네. 올라도 아직은 경제 성장률이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버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터지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런 진짜 우리가 막 공포를 낼 만한 거는 아직 그 시차가 좀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채권 시장을 좀 눈여겨 그쵸. 보셔라.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채권 시장에 대한 지표를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뭐 IMF라든지 OECD가 이제 분기별로 채권 시장 위험도를 나타내는데 그럼 뭘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나온 지표들이 경제 성장률을 보라는 거죠. 그걸 좀 네. 봐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 성장률을 보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율보다는 사실은 저는 경제 성장률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그 금리 인상 긴축 사이클 박사님께서 책에다가 연도별 과거 사이클을 분석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초기에는 연준의 지금 정책이 2004년하고 비슷했는데 네. 오히려 지금 1994년 방식으로 좀 가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연준이 지금 연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네. 전까지는 네. 2004년 모델 그게 뭐냐면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차근차근 올려가지고 올리는 그런 스텝으로 가려고 했어요. 만약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 전쟁이라는 변수가 일어나면서 네. 연준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0.5 빅스텝은 지금 메이저 얘기가 됐고 연준 의장도 지금 말을 바꿔서 0.5가 되고 또 0.5로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0.7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요. 한 번에. 자이언트 스텝. 네. 뭐 이러다가는 한 번에 1.0으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연준이 그만큼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쩌든지 간에 연준이 과거의 모델 중에서 삼고 있는 걸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1994년 모델이 빅스텝 모델이에요. 빅스텝 모델. 네. 그러니까 2004년 모델 먼저 말씀드리면 베이비 스텝 쭉 올리다가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요게 이제 2004년 모델인데 네. 94년 모델은 빅스텝을 쫙 올리다가 내렸어요. 오버슈팅을 한 거죠. 오버슈팅을 하기 위해서 빅스텝을 한 거예요. 네, 확 조여버렸거든요. 그렇죠. 확 조여서 일단 잡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내리냐면 그 정점은 미국 경제가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94년 모델이 지금 돌아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번에도 오버슈팅을 쫙 하면 현재 제가 미국의 부채를 가지고 분석해 봤을 때 제가 책에도 썼지만 미국이 견딜 수 있는 미국 기업이 견딜 수 있는 적정한 기준금리 인상 상한선은 2.5 정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기준금리의 어떤 변화를 보면 계속해서 하향했습니다. 기준을 내리고 올리고 했지만 결국 최고점이 계속 하향했거든요. 그렇죠. 한 40년 동안 상당히 계속 내려왔죠. 네. 근데 이제 이것과 비교해서 미국의 부채를 보면 계속 올랐습니다. 이걸 두 개를 비교해보면 왜 그러면 계속 하향했느냐? 부채가 계속 증가하니까 기준금리를 계속 다음에 올리더라도 상한선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는데 이자를 1%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만 원이죠. 근데 내가 2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1%면 200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1%라도 부채가 커지면 부담이 더 커지죠. 그쵸. 그러니까 거꾸로 그만큼 못 올리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오리고 내리고 반복하지만 결국은 부채가 계속 커지니까 계속해서 상한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2008년에 5%까지 올렸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에 가장 극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5%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금융위기급.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부채가 많아요. 그쵸. 2배 이상 넘죠. 네, 엄청 많죠. 그러니까 5%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때는 5%를 올렸다가 쭉 가다가 폭락이 왔는데 지금은 5%를 올려서 그대로 유지를 못해요. 그러면 제 생각엔 5%까지도 못 올릴 것 같고요. 올리면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올리더라도 2.5% 혹은 3% 그거를 넘어가더라도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죠. 네, 일시적으로. 왜냐면 너무 높으니까. 네. 그렇지. 그래서 올라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내릴 거예요. 왜냐면 적정 수준으로 내려야 되니까. 오버슈팅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시장을 스톱 쪽에서 강한 처방이다. 그럼 결국은 그걸 계속하면 미국 경제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았더라도 완전히 붕괴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초과상관 다 태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네. 내릴 거다 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리를 쫙 올렸다가 내립니다. 그리고 유지하다가 좀 더 경제 성장이 약화되면 다시 내리죠. 그리고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터집니다. 대폭락 그렇게 오죠.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금리를 쭉 올렸다가 오버슈팅했다 내리면 그때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사례가 다시 주가가 금리를 올리는 기간에 제가 한번 전고점을 회복하는 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내리면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 구간이 옵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연준의 거대한 실수. 그래서 두 가지죠. 주식시장의 버블을 추가로 더 키운다. 추가 상승기가 오는 거예요. 폭발적인 상승기가. 전고점 회복뿐만 아니라.
그 이상.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주식시장이 호재겠지만 네. 결국은 언젠가는 다시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때 버블의 특성상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지니까 네. 다음번 대폭락의 규모가 지금 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고, 현재로는 지금 연준의 스텝을 보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94년 모델에 비슷하게 갈 수가 있다라고 봐야 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혹은 기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금리 네.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제가 3가지의 모델을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석을 참조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투자 전략 혹은 기업의 경영 전략에 굉장히 유익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각 그 사이클의 당시에 어땠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해주셔가지고 좋더라고요. 네네네. 상황이 바뀌면 또 거기에 그렇죠. 비슷한 걸로 찾아서 그렇죠. 그 보니까. 3개 중에서 연준이 스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3개를 다 알고 계시면 연준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네. 혹은 주식시장의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제적으로 통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정리해보자면 1994년처럼 만약에 빅스텝을 한다면 네네. 시장은 오히려 초반에는 조금 지금 이미 우려를 그렇죠. 하고 있지만 네네. 이제 먼저 잡았다.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덜 잡을 리밖에 없다. 네네. 혹은 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증시는 오히려 더 버블이 생길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슈팅을 하면 초반에는 아차하겠죠. 아차하죠, 시장이. 예. 그렇지만 오버슈팅을 한다라는 게 목표가 분명하죠. 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거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쫙 올렸다가 연준이 내렸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내린다 하는 게 호재가 돼서 올라가요. 네, 또 이제 돈 푼다 다시 또 푼다 네. 그러다가 이제 버블이 너무 커져서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건 뭐 정해진 거고요. 네. 반복적으로 오는 거니까 그 아. 반복적으로 오는 때에 이제 충격이 좀 더 커진다. 이제라고 봐야 돼요. 그건 피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위대한 반격의 시간, 저자이신 최윤식 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제목은 이제 또 한국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투자하면서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보고 과거에 어땠는지 앞으로 사이클 어떨 건지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 이런 것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잘 담겨 있어서 저는 사실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한번 꼭 보시면 한국 주식 투자, 뭐 글로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도 고루고루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